자, 분양가 상한제 한다 했다가 오늘 어디에 할 건지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발표가 돼서 이들 지역은 내년 4월 분양부터는 자치단체로부터 분양가를 허락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을 못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의 설명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표 내용 중에 잠깐 들어볼까요? 네. 정부는 그동안 8.2 대책, 9.13 대책과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 일관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주택시장은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여왔습니다. 서울도 18년 11월 이후 32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며 자,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울 집값이 정말 안정세를 보였는지 많은 서울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통계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볼까요? 네. KB 주택가격 동향에서 매매 가격 추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10년 동안에 얼마나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올랐는가를 보여주는 거라 주택지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사실은 시세를 좀 과도하게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측면이 있는. 예를 들어 재건축이나 이런 아파트 거래가 많이 될 무렵에는 재건축 아파트는 비싸니까 가격이 조금 착시 현상이 있지만 이런 추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통계를 하나 준비했고 5억 정도 하던 10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 사고 팔리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지금 8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통계로도 서울의 주택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 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세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집값이기 때문에 우리 공식 주택 가격 지수라는 것보다는 네. 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대략 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보면 서울 집값만 놓고 보면 30% 네.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그 통계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예, 근데 당국에서 나오는 것은 그보다 좀 적게 나오는데 네. 아마도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서울 집값 중에서는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년 동안 넘긴 기간에 100% 오른 네.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비싼 서울 아파트들 집값은 이런 거죠. 한 25%에서 35% 네. 평균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이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발표했는데 먼저 지역을 좀 볼까요? 네. 서울에 총 27개 동이 지정이 됐고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강남 3구에 20개 동이 포함이 돼 있고 네. 강동에 일부 2개 동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흔히들 이제 마용성이라고 부르죠. 마포, 용산, 그리고 성동구 성동구, 네. 이렇게 3개 구에도 한두 개씩 동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면 이렇게 과거 같으면 이런 설명도 있군요. 그러니까 강동구의 길동 이렇게 이른바 탁 많이 오른 지점, 특히 분양가가 많이 오를 조짐을 보이는 지점 또는 이 청약 그 경쟁률이 높은 지점 이렇게 콕 집어서 지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통 구 단위로 지정을 네. 했죠. 넓은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핀셋 규제라고 해서 네. 동을 아예 딱딱 지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 해당 지역을 설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서울 시내 일반 물가 상승률에 비교했을 때 분양가 상승률이 한 2배 정도 되는 지역 네. 이렇게 추려냈다고 하고요. 8.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또 생각보다 많이 뛴 지역 이렇게 해서 추려내는 작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27개 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민간 택지, 공공 택지는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다고 했고 사실상 그렇죠. 민간 택지는 이제 5년 만에 그때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공공택지 같은 경우 택지 개발 자체 할 네. 때부터 이제 LH공사 같은 곳에서 개입을 해서 아예 택지를 새로 개발하고 아파트를 지을 때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네. 사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름을 굳이 붙일 필요도 어찌 보면 없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하고 들어가니까. 네. 다만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이제 사유재산 국가 보장하고 있는 국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 주인이 민간인 아파트를 네. 새로 짓거나 할 때 앞으로는 팔 때 최고가가 얼마라고 제한한 거기 때문에 극히 좀 예외적인 어떤 공적 기능을 발휘를 한 네. 거죠. 그러니까 공공택지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땅을 사들여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거니까 아무래도 혜택이 더 있고 그러니까 규제를 더 심하게 하는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그동안 계속 유지돼 왔고 네. 이제 흔히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지역은 개인들의 땅 민간 택지인데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이제 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의
분양하려고 분양하게 하면 되면, 네. 언제부터입니까 정확하게? 이제 분양하게 되면 6개월 유예를 네. 일단 관리 처분인가 받은 곳은 주기로 했거든요. 네. 4월 뭐 말까지가 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예를 예? 들어 아까 뭐 예를 들어 강남에 뭐 서울 대치동이다. 뭐 거긴 당연히 걸렸을 거니까. 네. 거기서 분양하면 네. 내년 4월 전에 하면 됩니까? 그렇죠. 4월 전에 하면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피할 받는다. 수가 네. 있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조합이에요. 제가 뭐 개포동 무슨 아파트의 조합이에요. 저희가 네. 그래서 평당 뭐 5천만 원에 분양하고 싶어요. 네. 그럼 이제 그걸 허가를 받아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지자체에 이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거기서 지자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국토부와 지자체 해당 거기에 지자체가 되겠죠. 거기 대치동이면 강남구청 가서 허락 받아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허락 안 해주면 분양 못 하는 거네. 그렇습니다. 하고 이미 네. 분양가 상한선을 죽여주거든요. 먼저.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가격 상한을 제시를 먼저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넘었을 경우에는 분양 자체가 설립이 안 되는 건데 네. 그 상한선 같은 경우에는 당국이 뭐 1년에 2번씩 계산하게 되는 네. 건축비라는 게 있습니다. 하고 또 땅값이라는 거. 이제 저 토지비 감정 평가가 굉장히 복잡한데 네. 최근에는 공시지가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에다가 어떤 비용 그리고선 네. 당국이 생각하는 적정 마진을 붙여서 네. 일종의 가격 규제죠.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게 이 되는. 정도만 기본 건축비에 무슨 샤시비, 넘지 못한다. 뭐 철근비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토지형 건축비에. 네. 거기 딱 정부가 계산해 놓고 얼마에 샀는지 다 알아요. 얼마 들여서 지었는지 다 아니까 거기에 이윤 얼마만 붙여서 딱 그만큼만 분양하세요. 네. 우리는 못 지키겠다 그러면요. 우리 그 분양이 가격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예. 허가가 안 떨어지죠. 그렇죠. 허가가 안 떨어지면 분양을 할 수가 없죠. 예. 신문에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분양한 아파트들 분양가가 뭐 10%, 20%는 떨어질 것이다. 맞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져요? 글쎄 뭐 시세 대비가 있고 현 분양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시세 네. 대비 20%는 훨씬 더 넘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사례를 있을 것 하나 같은데요. 준비했는데 사례가 좀 뭐 특정 아파트이긴 하지만 서울 삼성동의 상하 2차 네. 저게 레미안 라클렛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분양을 했고요. 시공은 얼마 이제 전에. 삼성이 하고 예, 네. 113대 1을 뭐 호가했던 정말 인기 있었던 것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가 전용 84제곱 흔히 말하는 30평이 16억 원 선에 분양이 됐었거든요. 근데 네. 저 때도 뭐 110대 1이 몰린 것은 시세 대비 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동네에 한 30평형대가 지금 시세가 한 20억이 넘으니까 20억이 넘습니다. 뭐 네. 22억 정도라고 잡겠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제 분양가 상한으로 걸려면 지금 저 허그 승인 분양가라는 것은 네. 주택도시 보증이 어느 정도 넘지 않으면 보증을 안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고분양가를 통제해 왔거든요. 네. 그것보다도 한 더 떨어져요? 10% 더 떨어지니까. 그러면 네. 이제 저게 분양을 한다면 저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면 저 아파트 됐고 이제 유사한 아파트가 또 되겠죠. 네. 예, 예, 예. 이미 분양을 했군요. 네네. 지금. 근데 예. 사례로 저희가 사례로 이제 저런 아파트가 또 저런 아파트가 된다면입니다. 만약에 또 강남에 들어선다면 뭐 청약이 엄청나겠군요. 그렇죠. 엄청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억 정도 주변 시세를 하는데 14억 정도의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 네, 그래서 일명 로또 청약이라는 말도 네. 나왔고요. 그래서 또 정부는 저렇게 시세 대비 20% 이상 싸게 분양된 곳을 당첨받은 분들은 10년간 소유권을 제한하는 네. 전매 제한 같은 것도 함께 뭐 제한책을 뒀지만 글쎄요, 뭐 로또 청약 광풍은 분명히 네. 불 겁니다. 해당 지역에서 거기 또 2년 이상 살아야 되고 살아야 이런 것도 되고 거주 있거든요. 제한도 네. 뒀지만은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통 아파트를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분양하려면 네. 가져가서 분양 보증을 받아야 되죠. 받아와야지 됩니다. 중간에 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보증공사에서 대신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예, 예. 우리가 안심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죠.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실상 분양가를 깎는다면서요. 그리고 이미 깎아 왔습니다. 네. 그 분양 그 허그에서 도시 보증을 안 해주면 우리나라 같은 선분양에서는 아예 분양이 안 됩니다. 뭐 네. 금융 대출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현실적으로 저 허그에서 너무 높다 깎아라 했는데 네. 만에 하나 분양가 상한제하고 허그하고 누가 더 세냐라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상한제가 더 세다. 더 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뒀지만은요. 그 뭐 지금 뭐 특정 아파트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뭐 많이 언급되니까 개포주공 뭐 네, 네. 1단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가 통과가 됐음에도 내년 4월 말 이 6개월까지 뭐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빠듯하거든요. 입주 공고까지 내게 네.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들이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는 데서 분양가 깎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분양 보증 안 해줘요? 네. 해버리면 분양 보증 안 받고 아파트를 분양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원천 무효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동안 민간 규제를 택지든 해왔는데. 공공 택지든 다 깎아왔는데 여기에 이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부활하면서 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렇죠. 더 깎을 그러니까 것이다. 해당 유예받은 데서는 허구 규제를 받는 게 네.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앞으로 나온 네. 6개월 유예 기간 동안에. 알겠습니다. 맞네. 자, 효과 좀 여쭤볼게요. 워낙 분석이 많습니다. 뭐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발표된 지 몇 달 됐는데 그 이후에도 서울의 집값은 잡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난 7월 이후에 계속 서울 집값은 올라가고 있고요. 증가 폭도 좀 더 커져지고 오히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곧바로 실시하지 않고 지금 뜸을 들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부동산 정책에서. 네. 근데 분양가 상한제 도입한다고 했다가 일부 또 지금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어떤 신뢰가 조금 흔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공급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 예상과 같이 맞물려 떨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한 5년 정도, 10년 정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해. 정부가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럼 현재 상태에서도 분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일단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네. 분양을 강행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시장에서 움직일 때는 계속 집값이 오르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베팅을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정책의 일관성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흔히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계속 불안조짐을 보이니까 특별한 지점은 일단 그야말로 가격 규제 아니에요. 시장 경제에서 제일 힘들다는 게 가격 규제, 아이스크림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집값의 가격을 규제하는 건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워낙 급등세를 보여왔으니까 일단 뭐 꽉 누르는 건데 네. 늘 나오는 말이 이렇게 꽉 누르면 오히려 아파트 분양이 당분간 쉽지 않을 거고 특히 요지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급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집값을 올릴 것이다 이런 지적 꼭 나와요, 그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공급 축소의 뭐 역설이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해당 지역의 재건축 재개업 사업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마진이 완전히 줄어드니까. 뭐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네. 뭐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뭐 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27개 동 발표는 글쎄요. 저는 아예 최초에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대로 투기 과열지구 전체 다 지정을 했어야 되는 게 차라리 맞지 않나 그래서 싶습니다.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 게 예, 노무현 정부 때처럼 아예 전역을 다 서울시 전역을 하는 게 맞았다. 오늘 발표에도 이거 이후에 또 풍선 효과가 나오고 오르면은 추가 지정하겠다. 뭐 그러면서 과천, 광명, 분당 얘기는 했지만 네. 그게 왜 형용 모순이냐면 또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 풍선 효과가 나오면 뒤따라서 잡고 또 오르면 뒤따라서 잡고. 그래서 저는 이런 가격 규제라는 네. 정말 강력 카드를 꺼내 든다면 글쎄요. 이번에 동주 규제 이 27개 동이 너무나 좀 약했다고 보여지고 오늘 저녁 당장 내일 무슨 또 반론이 나오냐. 네. 지정된 곳과 안 된 곳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또 나올 겁니다. 네. 뭐 무슨 동은 더 뜨거운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최초에서 굉장히 물러섰을까? 여기에 네.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된 동사랑은 우리는 11억 받는데 그 옆에 재건축 추진하는 데는 지정 안 돼가지고 12억 받을 수 있으면 네. 그 전체 조합의 이유는 얼마나 커집니까? 그런 부분 그렇죠. 네. 마무리해야 합니다. 제가 분양가 상한제 첫 도입될 때도 출입 기자, 이 담당 기자여서 근데 오랫동안 지켜보면 이게 처음에 잘 안 먹혀요. 그러다가 주택 가격이 식을 때 뭐 다른 대외 여건이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게 주택 가격이 식을 때 되면 이게 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주택 가격을 아예 차갑게 만들어 버리는 오히려 뜨거울 때 식히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집값을 어떻게 잡아야 돼? 자, 세 분께 좀 여쭤볼까요? 간단하게 어떻게 잡는 게?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서울의 집값 이거 참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르지도 않는 서울 외곽에 저기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분들은 뭐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 하실 건데 서울의 집값 잡으려면 궁극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기에 따르는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따른 뭐 추가 이익이 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네. 장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유세는 너무 시가 대비 낮게 매겨져 있다. 이걸 강화하는 방법이 궁극적으로는 이거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 저는 뭐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게 본능이지 않습니까? 욕심이고 네. 그러면 그 욕심이 덜해질 수 있는 다른 지역에 상대적으로 왜 저 지역만 저렇게 비쌀까를 봐서 다른 지역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좀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누누이 말하고 김원정 앵커도 많이 얘기하지만 보유세는 훨씬 더 강해져야 되고요. 어느 정도 강하고 한 몇 년 끈 다음에는 지금 우리나라 양도세를 낮춰줘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탈출구를 열어주기 시작을 하면 충분히 현 상태에서는 승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저는 2018년 3월에 최초 보유세 얘기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세게 못 나갔었던가. 그러면서 계속 밀려나고 오히려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추라고 얘기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양도세를 낮추자고 하냐. 네. 뭐 뭐 투기적 토론- 이익인데. 예. 네. 근데 저는 보유세를 먼저 높일 자신이 있으면 실제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습니다. 어찌어찌하다 정부도 이렇게 될 걸 알았겠습니다.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양도세를 더 높여놓고 네. 보유세는 보유세는 이렇게 잘 됐고. 못 올리는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자, 정철진 평론가 설명 여기까지 듣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도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해운 의원,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